지금 운영에 있어서 국회 통제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좀 하고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과세수 부분은 이제 세출해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 없이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이게 약간의 국회에서 내가 이거 할 때 이게 종로가 좀 제약하지 않느냐. 끝나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검토가 종로가 돼야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 내용 보시면은 이제 추가세수가 있고 초과세수가 있는데 초과세수는 당해년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기금에 정리하야 한다가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 추가 편성 가능합니다. 또 향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 이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세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수 전망치, 확정치 아닌 전망치를 가지고 거기를 기금을 좀 편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달라진다. 큰 예를 들어서 경제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재정 운영에 약간 혼선과 예측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국회도 있잖아요.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적정한지 또 그 용도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예, 기본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있고 또 당연히 그 중에서 저희가 세출 예산의 경우는 또 예산 또 여기 예결위에 각 상임위도 심사를 저희가 거칠 겁니다. 그래서 촘촘히 목격을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 입법 예결위가 좀 짧았지 않습니까? 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런 비비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강북 통합특별시 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40년 만에 행정통합이 됐고 그러한 특별시민들의 결단을 내린 데 있어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통큰 지원이 굉장히 또 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취지대로 이게 이제 교부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장관님이 지금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이게 꼬리표가 달려서 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번에 통합지원금 지원 교부에서도 원칙은 저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100% 순수 제한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해서 좀 예로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양 사업에 대해서도 그 대상은 중앙부처하고 특별시가 합의한 그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단계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사용처는 이게 뭐 일관성 또 소모성 경비로는 안 되고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세 번째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시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요. 단 자율성에 상하는 책임, 평가는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좀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네, 미래 기금과 같이 이 통합특별시 지원금도 결산보다는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저희가 통합특별시에서 연간 최대 5조 그리고 4년간 최대 20조 수준의 재정 인센티브 약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최대 5조 원의 예산을 좀 반영 예정이고 또 조만간에 우리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걸 통해서 세부 지원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치경제할 등 이 또 특kim기관 등 이제 지방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경제부총리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예, 좀 국민적 관심사, 첨예적 관심사고 또 입법에 의한 많은 또 의견 수렴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제 영역에서 여쭙기로 하겠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제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수급 안정뿐만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그리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여러 정책 목표를 있지 않습니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정책 목표 그리고 있잖아요. 선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저는 문제가 뭐냐? 국민들이 관심 가는 건 결국 이런 주택 시장, 매매와 전월세 시장 안정 아니겠습니까? 좀 이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세제가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있잖아요.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세 형평상에 옳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급 불안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좀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과세 체계를 저는 전면적으로 손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완벽하게 있잖아요. 형평을 좀 달성하다 보니까 과세 대상 과표 세율 너무 지금 세분화되고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그 세무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 납세 협력 비용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높아지게 되는 거고 약간의 이제 조세 저항과 불만도 이게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서 이거 좀 필요하지 않냐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주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이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또한 한채 이렇게 투자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구분의 행정적 실익 또 그리고 납세자 상당히 있잖아요. 고통 비용이 좀 수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면밀히 좀 지켜봐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 위주로 세제 지원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월세, 이제 공급 절벽과 가격 급등이라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예상이 분명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임대 전문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거 저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임대의 80%는 민간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20%, 공공지원 임대 주택가 포함해 20% 불과하거든요. 80에서 가기가 많이 85%.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자를 잠재적 투기업자로 다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세제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도 공급되는 게 조금 있잖아요. 좀 마비되고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주택자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투기형 다주택자하고 장기 임대 공급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자도 지금 100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택 신축하거나 예약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임대 수입만으로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전문 기업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가는 바도로 세제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취득세, 뭐 재산세, 정부세, 양도세 이런 쪽에서는 인센티브가 좀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세제 개편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그 종전에 공시가격이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서 그 12억하고 한 17억 정도가 되는 네. 이걸 14억으로 한 시가 기준으로 20억까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던 비거주하던 종부세 대상에 빠집니다. 이게 97.7%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억에서 시가 30억까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세금을 거주용에 대해서는 줄여줬습니다. 그러면은 98.9%, 99% 정도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줬다. 이게 99%의 국민들은 다만 거주, 비거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을 했는데 다만
비거주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 주신 이제 전월세 매매 시장, 전월세 시장 가격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 이제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매물은 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월세 극제의 수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이 전월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님도 와 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은 공급을 빨리 늘릴까, 할 수 있는 절차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월세 시장 안정,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 전문 기업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게 임대를 전문하는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제도가 물론 공공지원 민간 임대도 통해서 빨리 이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건설 임대를 좀 촉진한다든지, 매입 임대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좀 장기적인 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은 좀 육성을 하겠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배석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입니다. 네, 비서실장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네, 그 강우식 비서실장은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정무수석님. 예. 네. 그 최근에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칭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충돌했단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당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그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수장이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21일 날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면 제청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제청한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저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관행에 어긋났다. 좋습니다.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PPT 좀 띄워주세요. 네. 헌법 제104조 2항에 보면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서울 북부지법의 정모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과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변호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기라는 판사인데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또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의장이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 김민기 판사를 고집을 했을까?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동의 안 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합시다. 예, 김민기라는 분이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4심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다?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분을 후보 제청했던 것입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법관 추천 관련돼서 추천제도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 추천 제도 자체에서 결합이 있었을 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추천해서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4명을 추천을 하느냐? 거기서 어떤 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권론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4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명이나 지금 장기간 공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노태아 대법관이 이제 그만두고 그 후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곧 이홍구 대법관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간 공석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징후 6입니다. 왜 지난번에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징후 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공석에 두면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행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죠. 지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 깬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또 쟁점 법안이나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례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그리고 또 본회의 단독 상정 표결을 했습니다. 이 관례 누가 무시했습니까? 또 법사위 간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할 때 그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난번에 법사위 나경원 간사를 추천했는데 투표한 거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이 투표 기표소까지 설치해서 투표했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다수결 원칙이지 다수결 원칙이 우선이지 관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의회 관례를 아주 휴지 조각처럼 무시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사전 조율의 관행을 들먹였습니다. 저는 이번 서면 대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를 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헌법 법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헌법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소장님, 돌아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 또 김민석 당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T 좀 띄워줘 보세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이렇게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 자, 어디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거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 조희대 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오만의 극치입니다. 정당의 당대표가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요구는 권한이 있는 자가 쓰는 말입니다. 명령조입니다. 또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 사법부 판사들은 뭘로 보는 겁니까? 졸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또 3권 화합이라고 합니다. 3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입니다.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런 발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도 법관 생활했지만 법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김민석 씨, 어디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분이 하는 일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 서면 제청은 폐일한 겁니다.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지금 헌법 파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기구에서 헌법교육